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은퇴는 신축과 함께 나은신 PD입니다. 오늘 사연은 대출에 대한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보, 당신은 똑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일을 벌려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아, 나도 답답하니까 자꾸 보채지 말고 좀 기다려봐. 요즘 우리 부부는 계속 신경전입니다. 매일매일 답도 안 나오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은퇴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축도 열심히 했고 운이 좋게 돈도 좀 모았습니다. 절약을 하면서 우리 여보가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대출도 다 갚고요. 결혼을 일찍 해서 자식 하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는 취직을 해서 집 밥그릇 값은 하고 있습니다. 에휴, 거참 다 살아봐야 끝난다고 하잖아요. 아니 퇴직금 받아서 자식 결혼시키면서 절반 이상 다 사고로 들었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소일거리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작은 건물 하나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무슨 건물이야. 건물 짓다고 화병 나서 팍싹 늙는다는데. 당신도 나도 나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일하면서 살 수도 없고 아니 아파트 깔고 앉아 있는다고 그거 돈이 나와 쌀이 나와.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갈등 하다가 결국 제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 후에 동네 부동산을 계속 드나들고 덕분에 올해 초에는 아주 괜찮은 위치에 낡은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퇴직금 남은 걸로 계약금을 치렀고 잔금은 토지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이사장 이거 어쩌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 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철거를 해야지 대출을 해준대. 혹시 잔금 치를 돈이 있어? 뭐? 아니 돈이 어딨어. 집이 팔려야 돈이 나오지. 혹시 집 주인한테 사정 말하고 먼저 철거하고 나서 잔금 준다고 하면 안 될까? 요즘 세상에 그러려고 하겠어? 일단 얘기는 해볼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대출 관련된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철거된 후에만 토지 대출이 된다네요. 아니, 우리 부부가 앞으로 노후도 보내고 월세도 조금 받고 돈도 좀 벌고 이렇게 해서 좀 행복하게 은퇴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은행에서도 그냥 철거해야 된다고 말만 하네요. 이런 일이 있군요. 언제 이런 법이 생긴 건가요? 여러분, 이 사연자분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네, 사연 들어보셨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이 시장이 모든 변수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예측한 거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바뀌면서 굉장히 힘들어져 가는 경우가 있죠. 이 사업에 있어서 이 현금 수요일이 그때 안 되면 사업 망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만약 이제 대출이 안 되게 되면 현장에 서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여기 아까 보면 매수인이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지금 대출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윤 교수님, 이분 같은 사항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신축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이 레버리지를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많지 않더라도 금융 대출을 활용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도 커진 거죠.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한 30억짜리 사업을 한다. 네. 그럼 일반인들이 30억을 언제 모으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은행 돈 절대 싫어. 야, 30억 모을 때까지 절대 나는 사업 안 해. 이런 분도 있는데 평생 못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합리적으로 그래. 어차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거 한 5, 6억 가지고 대출 일으켜서 레버리지 활용해서 조금 무섭지만 도전해 볼 거야. 이제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신축 사업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내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절대로 자기 돈 안 써요. 그죠? 네. 레버리지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단 이걸 이제 잘못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이 레버리지 이 지렛대가 나중에 내가 예상한 것처럼 안 돼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이 지렛대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을 공급하는 이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상황이 좀 바뀐 게 네. 이렇게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이 너희들은 혜택을 줄 수 없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반 아파트 같이, 일반 주택 같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만큼만 대출을 일으켜라. 네. 이걸 갖다가 각 금융기관에다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만 우리 이제 제한을 걸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런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한이 이제 없었는데 여기도 지금 정부에서 다양한 이제 제한이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융 레버리지, 그래서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한 8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래요. 건축 금액은 도급 금액의 80%까지 일으킬 수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토지 비용이 만약에 10억이고 건축 비용이 10억이면 총 20억이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80%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한 4억 내지는 한 5, 6억까지도 그쵸. 20억짜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한 20%에 해당되는 네. 4억,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비용에서 한 5억 내외면 그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똑같이 우리가 아파트 같이 다른 주택 같이 40%만 대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그 금액이 많이 있어야겠죠. 자기 그렇죠. 자본 금액이. 네. 확 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좀 대출 규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신축을 위한 담보 대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었던 게 이제 생겨난 거네요. 네. 기존에는 금융권 중에서도 1금융권에 해당되는 은행들만 그걸 적용하고 있다가 네. 지금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거 다 계획해서 사업 이미 땅 계약하고 있는 분들도 네. 이 대출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자금 수혈이 제대로 네.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현장에는. 그렇죠. 이제 사실 토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은 사업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잘못하면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주택을 갖다가 취득할 때는 이런 제한사항이 있다는 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좀 강구를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실 금융기관 전체 모든 금융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대출 알아볼 때도 자기 주거래 은행만 알아보실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을 갖다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이제 주거래 은행 참 의미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주거래 당신은 10년, 20년 해왔으니까 나한테 뭔가 특혜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시행이나 신축 대출에 때 보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해도 별로 특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2금융권 또 1금융권 중에서 여러 군데 은행을 가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은행들은 일부 이런 제한을 갖다가 아직 적용하지 않는 은행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 은행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국민은행이라 할지라도 국민은행 지점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죠. 금리나 맞습니다. 대출 네. 금액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뛰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 대출 방법도 달라지고 네. 심지어는 이 대출 이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발로 뛰는 만큼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대출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 한 0.23%만 돼도 월 이자가 확 차이가 나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지만 그 집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됐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는 조건상에 내가 멸시를 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겠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좋은 거죠. 그럼 앞에 사례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신축에 대한 대출 제한이 기존 이제 주택이 있을 때는 대출 제한이 있고 이게 멸실이 돼서 이제 나대지인 상태에서는 네. 아직도 대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신축 사업이라는 계획을 갖다 제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 허가를 갖다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내가 분명히 신축 사업을 한다는 것만 증명을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레버리지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은행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특약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매도인이 이제 계약하고 잔금 전에 멸시를, 그러니까 건물을 뽀개 주세요라는 이제 네. 특약을 꼭 반드시 걸어놔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대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일부 상가주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뭐 상가가 조그맣게 있고 뭐 2층에 주인 세대 있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주인 세대를 일부 상가로 바꿔서 네. 전체 주택에서 근린생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게 되면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은 대출을 갖다가 잔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네. 내가 좀 자금을 다른 곳에서 활용해서 네. 감정가에 해당되는 나머지 금액을 대출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토지담보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지금 그 솔루션을 우리 윤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제한이 아직 대부분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데를 골라서 하고 또 다 된다고 할지라도 금융기관마다 또 같은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지점마다 금리와 또 대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품을 많이 판 것만큼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니까요. 한두 군데 말고 여러 군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치르고 잔금 한 3, 4개월 뒤에 치를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 건물이 멸실이 되면 그 전에 주택이었는데 멸실되면 이제 나대지가 되니까 대출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에 건물을 멸실한다라는 이제 특약이 있게 되면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이 대출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의 대출 제한은 아예 주택에 대한 거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된 거를 이제 취득하면 되겠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걸 이제 용도 변경 일부 해서 건생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고 매도인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이 감정가의 한 40% 정도 많이 대출 못 받죠. 한 3, 40% 대출을 1차 받고 그 다음에 주택 멸실 후에 다시 이제 PF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 요건 이제 일반인들에게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아직도 방법은 많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아래 그 댓글에 여러분들 질문 사항 남겨주시면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기존의 주택을 취득할 때 좀 네. 협의해서 주택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된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대출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건축물은 시설군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은 그 위험도에 따라서 1군부터 9군까지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군에서 내려올 때는 신고고 네. 아래 군에서 상위 군으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올 때 네. 제한이 별로 없는 아래로 내려올 때는 좀 더 쉽게 신고만으로 끝나는데 네.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네. 이게 굉장히 완전히 차이가 크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허가나 신고나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고 네.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선 도면을 전후 도면을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보강 도서, 뭐 설비나 뭐 주차,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강해가지고선 허가를 받거나 또 신고를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용도 변경이라는 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사전에 이걸 계약하기 전에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나 이거 매입해서 2차 주차하려고 하는데 이거 용도 변경 가능한 건물인가요? 사전에 확인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계약 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문제 때문에 토지 계약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단순한 사업 분석, 또 네. 도면을 떠보거나 네. 그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대출이 되는지도 알아본 다음에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군 분류는 이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군부터 9군까지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8군에 있죠. 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은 7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절차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이게 가능한지를 갖다가 먼저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도면을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음. 통상 기존의 도면이 있는 경우는 그걸 쓰면 되고 없는 경우는 또 작성을 해가지고선 네. 허가 접수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변경 검토를 하는데 이때는 주차장, 그다음에 전기 용량, 오폐수 용량, 그다음에 또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소방 시설 등을 갖다가 관련 기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상이 없다, 이 용도를 바꿔도 충분히 그 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됐을 때는 관련 기관에서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 검사,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축물 대장상이 이게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인데 이게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사를 통해서 의뢰를 하면 이런 과정을 대행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근생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이요. 네.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 이제 갑부인데 앞에 보시면 이제 쭉 돼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면 네. 지금 이 건물은 지하 3층은 이제 주차장이고 용도가 네.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통상 주택을 사기 전에 이런 걸 띄워봐서 내가 살려는 물건이 네. 어떤 용도인지를 정확히 알고선 사야겠죠. 그래. 그래서 요걸 보고선 이 용도가 바뀌도록 하는 게 용도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서 토지 이용하는 측면도 바라봐야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취득세나 아니면 이제 대출 유무 때문에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체크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또 용도 변경도 가능한지도 계약 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놨는데 용도 변경 안 되면 대출도 문제가 생기고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이제 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취사시설을 갖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방에 싱크를 철거하고 또 소방 설비, 또 구조 변경 시는 구조 안전 진단서를 갖다 첨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오래된 건물이 같은 경우는 도면이 없어서 네. 별도로 또 도면을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제작해 주죠? 도면은? 도면은 이제 개인이 하기 좀 어렵고 이제 전문 건축사 분들에게 의뢰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제작을 받아야 됩니다. 네. 또 준공검사 과정이 있는데 이건 별도의 이제 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도서로 네. 제출해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라는 거는 문서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진이나 무슨 도면 같은 걸 제출하게 됐을 때 그래서 네. 검토해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용도 변경을 갖다 승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축과 또 다른 점은 이제 감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네. 구조를 바꿀 때는 별도 구조 감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구조를 바꿀 때는. 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통상적으로 이제 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위반 건축물 갖다가 원상 복귀를 해야지만 네, 해주는 게 있어서 사실 이런 사항들도 좀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오래된 건물 살 때 보면 통상 이제 근생을 갖다가 무슨 뭐 주택으로 쓰거나 또 주차장을 갖다가 좀 확대해서 뭐 근생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다 원상 복구를 해야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지 않고 뭐 리모델링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뭔가 하실 때는 현재 이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먼저 사전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연자분께서 주신 이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다양한 금융계를 한번 확인해 보셔라. 네. 다양한 그리고 금융기관. 네. 네, 대출을 위한 조건, 이게 주택인지 근생인지 이런 조건을 봐서 필요하면은 매도자분과 협의해서 네. 사실 매도자분도 이 주택을 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조건을 맞춰서 네. 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신축은 이렇게 레버리지를 갖다가 잘 활용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내 돈이 있더라도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오늘 사연자분 다행히 해결 방법은 있어요. 아까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 단,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시도록 준비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알아보시면 해결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